쭉 펴서 조세희의 난쟁이가 쏘아올린 작은 그 제목 길어서 선생님들이 줄여서 얘기할 때 있어. 난쏘공, 첫 번째 글자 다음 글자 따가지고 난쏘공이라고 많이 불리고, 이 작품이 몇 년 됐지? 1976년에 처음 나온 이후 지금까지 우리가 책을 찍어낼 때 그 쇠라는 게 있어. 쇠. 그러니까 뭐 몇 판 몇 쇠 할 때 이게 200쇠 이상 찍힌 소설이에요. 지금까지 계속 이 조세희의 난쟁이의 작품은 계속 찍히고 있는 거죠. 왜 그랬냐면 처음에 이 작품이 만들어질 당시 76년 당시에는 그때의 현실을 너무나도 이제 사실적으로 또는 상징적으로 많이 했기 때문에 훌륭한 작품이다. 그래서 그때 인기를 끌었다 치고 지금 20몇 년이 지났는데도 아직도 인기가 있는 이유는 뭐냐면 지금 바뀐 게 없기 때문에. 지금 오늘날도 그때와 마찬가지로 도시 빈민들이 힘겹게 살아가는 현실은 바뀐 게 없기 때문에 계속 이 작품이 공감대를 불러일으키는 거예요. 거의 뭐 탑볼 수준의 작품이야 이게. 자, 이렇게 제목을 보면 난쟁이 쏘아올린 작은 공 해가지고 세 부분 나눌 수 있어. 여기서 난쟁이 하게 되면 인물일 텐데 어떤 인물이냐? 바로 이 난쟁이가 이 가족의 아버지야. 그래서 경제적으로 소외된 인물인 난쟁이가 쏘아 올렸던 얘기는 뭐냐면 지금 현실을 벗어나가지고 뭔가 이상향을 지향한 거야. 그래서 이상향을 지향했지만 쏘아 올린 거는 중력이 떨어지게 돼 있지. 그 지향과 좌절을 보여주는. 쏘아 올린 작은 공 하게 되면 이상. 즉 경제적으로 소외당한 인물인 아버지가 이상을 지향했지만 결국은 좌절하고 가는 이야기. 그래서 비극적 결말을 보여주는 이 동화적인 제목이 바로 난쟁이가 쏘아올린 작은 공이고, 자, 이게 지금 소설이 어떻게 되냐면 1부, 2부, 3부로 나눠지는 소설이야. 그래서 첫 번째 1부 같은 경우에는 이 집안의 난쟁이 가족의 자녀들이, 그러니까 영수, 영호, 영희 이렇게 돼 있어. 그래서 첫 번째 영수라는 큰아들이 소설자가 되어서 바로 이 난쟁이 집에 철거 계보장을 받고 이 가족들이 어떻게 대처하는지를 보여주는 이야기가 1부의 이야기고, 그 다음에 2부의 이야기가 둘째인 영호 소설자가 되어서 어떤 이야기냐, 그들이 공장에 취직했는데 공장에서 해고를 당하고, 그 다음에 동생 영희가 가출을 하고 그들이 살던 집이 철거되는 이야기. 그리고 마지막 3부의 내용은 막내인 영희가 소설자가 되어서 가출한 영희가 어디를 간 거냐면 자신들이 이 집을 떠나는 조건으로 이 거간꾼, 그러니까 뭐냐면 이 사람들이 살던 동네가 이제 집에다 철거되고 새로 아파트가 들어올 거야. 그래서 그 아파트에 입주권을 우선 살던 사람들이 나눠줬거든. 입주권을 그 부동산 하는 사람들이 사간 거야. 그 사람들 거간꾼이라고 부르는데 거간꾼을 따라간 거야. 그래서 그 사람에게서 입주권을 훔쳐서 다시 나와. 그리고 아파트에 이제 입주 신청을 해.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자기 아버지는 이미 자살했다는 이야기. 그래서 이제 가족들이 모두 이사를 가고 아버지 죽음 소식을 듣는 이야기. 이렇게 전체 세 부분으로 나눠져 있고, 우리가 지금 배우는 건 일부의 이야기야. 일부의 이야기. 우리 비상문학에서. 그리고 이게 신사고 문학 교과서에도 요 작품이 또 실려 있어. 거기에는 2부의 이야기가. 그러니까 지금 3부 빼고 1부 이야기가 이 비상이 실려 있고 2부 이야기가 신사고 문학에 실려 있고. 그래서 우리가 앞부분 볼 거야. 자, 내용 들어가 보자. 일단은 첫 번째. 자, 가보면. 자, 시작이 이렇게 돼 있어. 사람들은 아버지를 난쟁이라고 불렀다. 그래서 이때 난쟁이라는 것은
키가 다른 사람들보다 현저히 작은 사람. 그래서 겉으로 보기에는 육체적인 결함이지만 이런 육체적인 결함이 상징하고 있는 것. 뭘 상징하는 거냐? 키가 이렇게 작듯이 그 사람의 경제적인 능력도 작다. 능력도 작다. 그래서 경제적인 빈곤을 보여주는 장치로서 육체적인 결함, 난쟁이. 그리고 경제적으로 빈곤하다는 것은 결국 뭐냐면 이 아버지가 우리 사회에서 소외된 계층, 돈이 없다는 이유로 소외되는 그런 계층인 것이지. 그래서 소외 계층을 보여주는 난쟁이. 그래서 사람들은 옳게 보았다. 이때 사람들 하게 되면 아버지에 대한 평가를 하는 사람들로 일단은 겉으로 보여지는 모습에 대한 평가는 맞아. 그러니까 아버지가 키가 작은 난쟁이다라는 것을 알고 있는 건 인정하는데 아버지의 내면, 속에 대해서는 잘 모르는 것 같다라고 큰절 영수가 얘기해. 뭐냐? 아버지는 난쟁이였다. 불행하게도 사람들은 아버지를 보는 것 하나만 옳았다. 하나가 뭐냐? 겉으로 보여지는 키가 작은 것. 그렇지만 그 밖의 것들, 바로 아버지의 속에 대해서는 옳지 않았다. 즉 아버지의 외형만 보고 아버지의 내면을 뭐 하는 거야? 도외시하는 거야. 그래서 겉으로 육체적인 결함이 있다고 해서 아버지의 내면도 결함이 있을 것 같다는 걸 판단. 근데 아들 입장에서 봤을 때 우리 아버지는 겉으로는 키가 작은 경제적으로 소외된 삶일지 모르지만 우리 가족을 먹여 살리기 위해서 정말 희생하시고 헌신하는 훌륭한 아버지다라고 그렇게 믿고 살아온 것이지. 자, 그래서 나는 1인칭 주인공 시점이야. 장남인 영수라고 돼 있어. 그래서 이 작품의 첫 번째 특징이 뭐냐? 바로 여기야. 바로 1부, 2부, 3부로 나눠져 있고 각각 내용별로 전부 다 1인칭 주인공이지만 이 시점은 유지가 되지만 뭐가 달라져? 서술자가 계속 교체가 된다 라는 점을 이 작품의 특징이라고 기억해야 돼. 우리가 사람 기억할 때 그런 게 있어. 그 사람 안경 썼었어. 그 사람 머리가 없었어. 그 사람 키가 엄청 컸어. 이런 식으로 다른 사람마다는 특징을 가지고 기억하잖아. 문학도 마찬가지야. 다른 작품에서 쉽게 발견되지 않은 특징들이 보이게 되면 거의 다 출제 포인트라고 보는 거야. 이 작품 독특하게 여기에는 이제 가족들, 자녀들의 그 시선인데 계속 바뀐다는 거. 이게 특징이니까 기억해야 돼. 자, 나는 아버지 난쟁이야. 어머니 우리 어머님, 동생 영우, 영희, 그리고 나를 포함한 5 식구의 모든 것을 걸고 그들이 옳지 않다는 것을 언제나 말할 수 있다. 그때 옳지 않다. 뭐가 옳지 않다? 아버지의 겉은 옳지만 아버지의 내면을 보는 것은 옳지 않다. 아버지의 내면까지도 난쟁이를 보는 것은 옳지 않았다. 나의 모든 것이라는 표현에는 5 식구의 목숨이 포함되어 있다. 천국에 사는 사람들을, 자, 그리고 이 난쟁이가 쏘는 작품공에서 특징적인 게 하나가 뭐냐면 대조적이야. 대조만큼 강조하기에 유리한 방법이 없어. 차이점을 통해 가지고 확 부각시켜버리는 거. 그럴 때 이 작품에서는 뭐냐면 이 부유층과 잘 먹고 잘 사는 사람들과 빈민층, 힘겹고 어렵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서로 대조적으로 제시가 돼 있어. 그래야만 이 빈민층의 이 어려운 삶이 강조가 되거든. 우리가 옛날에 6.25 전쟁이 끝나고 나서 미군이 막 미국이 원조하고 우리가 막 힘들게 살아갈 시절에 그런 게 있었어. 다 배고파. 그러니까 잘 사는 사람은 없고 다 배고픈 사람만 존재하니까 절대적 빈곤이라고 해가지고 그러니까 죄다 배고픈 상황인 거야. 그래서 쟤도 못 먹고 쟤도 못 먹으니까 내가 못 먹는 게 배는 고픈데 슬프진 않았어. 다 못 먹는 상황이니까. 전쟁 끝나고 얼마 안 됐으니까. 그러다가 그래도 좀 정치 개발 해봐야 되지 않겠냐 해가지고 대통령이 바뀐 게 아니라 뺏은 거지. 바뀌고 나서 이제 막 그 중공업 분야 아니면 무슨 뭐 공업 분야로 막 투자를 한단 말이야. 그래서 이 기업들이 생겨나기 시작하고 이제 뭔가 좀 잘 사는 사람들이 생기기 시작했지. 그 다음에 사람들이 뭘 생각하냐면 쟤는 먹고 있는데잖아. 왜 못 먹지? 배고픈 데다가 마음까지 아픈 거야 이게. 생각을 해봐. 만약에 수업 시간에 학교에서 막 그 4교시 이럴 때
애들 오늘 급식 2시에 먹는다. 왜요? 아니, 갑자기 뭔가 일정이 바뀌어가지고 니네 급식을 좀 늦게 먹게 됐어. 지금 한참 클 땐데 막 이러면서 막 힘든데 되게 배고파. 근데 야 배고프지 않냐? 그래 배고파 하면서 그 술술 있어. 왜냐면 얘 다 배고프거든. 근데 선생님이 야 그래? 그럼 선생님 니네 배고프니까 잠깐만 있어봐. 나 교무실 가가지고 선생님이 비상식량 갖고 올게 해서 초코파이 갖고 온 거야. 오리온청. 그래서 36개의 박스가 있어. 이만한 거. 좀 두꺼운 거. 나 들고 왔는데 우리만 37명이야. 막 나눠주다가 야 근데 반장 누구냐? 하나 모자라네. 지성 반장이에요. 그래? 네가 우리 반에 반장으로서 그 학생들을 위해서 조금 이제 양보하고 그런 내 사랑도 잘 써줄 테니까 양보할 수 있겠니? 만약에 지금 초코파이랑 반장이랑 뭔 상관이야, 그지? 어쨌든 안 줬어. 못 준 거야, 이건 없어가지고. 그래서 선생님도 살아갈 수도 없고, 수업시간. 야, 일단 잘 먹어라. 야, 지선아, 좀 점심 먹을 거잖아, 그지? 그래서 다 먹고 있는데 나만 못 먹어. 기분이 어떤 것 같아? 더럽잖아. 얘도 주지 말든가, 그럼 차라리 모자라 까지 말든가. 나만 못 먹고 다 먹는다. 이것처럼 뭘 배고픔 이상의 마음의 상처가 크잖아. 이거를 상대적 빈곤이라고. 상대적 빈곤. 왜 쟤네들은 저렇게 맨날 고기 구워 먹고 맨날 스테이크 썰고 맨날 외제차 타고 그러는데 나는 왜 여기서? 이런 대비가 이 작품에서 가장 많이 강하게 나타나는 거야. 부유층과 빈민층들에 대한. 요즘에 이걸 보여주는 단적인 말 있잖아. 되게 이런 말 싫어서 안 쓰는데 금수저 흑수저, 그치? 그런 개념이야. 봐봐, 거기 천국이야, 천국. 쫙 높은 데 있잖아, 하늘에. 그 스카이캐슬이잖아, 천국이. 그치? 사는 사람들은 지옥을 생각할 필요가 없다. 여기가 뭐야? 지옥인 거야. 아주 극명한 대비지. 그들이 살고 있는 천국, 우리들 살고 있는 지옥. 만약 천국이 없었으면 그냥 원래 이런 데인가 봐요, 세상이. 그렇잖아. 맨날 막 불구덩이고 맨날 막 누가 다 찌르고 맨날 막 그런 곳이 당연한 줄 알았는데 저기 천국은 저런 데가 있네? 그럼 우리가 지금 더 고통스러운 거야. 그래서 천국에 사는 사람들은 지옥을 생각할 필요가 없다. 무슨 얘기야? 부유하게 사는 사람들은 그들은 가난한 사람들을 생각할 필요도 없고 겨를도 없다. 이거 보면서 뭐가 생각나야 돼. 앞에 뭐? 이게 중요한 건 아닌데 뭐냐면 꼭 그 작품의 작가가 누구고 그 제목이 뭐고 이게 안 떠올라도 되긴 하는데 떠오르면 안 기주저하냐. 근데 이 공부하는 본질이 뭐야? 내가 이런 작품을 공부했다. 그래서 그 작품에 어떤 의미가 남는다. 그러니까 쌓이고 쌓여가지고 문학의 내공이 되는 거거든. 뭐가 있었어? 앞에. 요즘 많이 나와가지고 진도를, 그치? 많이 빼버리는 바람에 막 섞여 지금 이럴 때 김현식 눈물은 아니야. 정중일이 찬거 아니야. 그건 죽는 거였잖아. 막 이러면서 막, 그치? 황만근? 황만근. 누구? 시. 선생님 좋아하는 시인 했잖아. 이제 나도 너에게 뭘 주겠다. 넌 기쁨이야, 난 슬픔이고. 슬픔이 기쁨에게. 최무승 시인에. 그치? 가만히 덮인 동사자가 다시 얼어 죽을 때 뭐 한 거야? 이런 사람들을 돌아보지 않는 무관심한 현실 아니야? 천국에 사는 사람은 지옥을 생각하지 않아. 니들이 얼어 죽건 불타 죽건 굶어 죽건 관심 없어. 천국에 살고 있으니까. 그러다 우리 5 식구는 지옥에 살면서 천국을 생각했다. 우리는 언제 진짜 천국으로 갈 수 있을까? 못 가. 옛날엔 됐거든. 지옥에서 좀 갈 수 있었어. 옛날에는. 비유하자면 공부해서 갈 수 있었어. 공부해가지고, 그러니까 막 가난한 집의 아들들이
도지 사는 분 옛날에 그랬거든. 집이 여유로운 집안은 아니었어. 막 농사 짓는 부모님이었고, 근데 어린 시절부터 정말 공부 열심히 해가지고 그 저기 중문 그 총구석에서 이 일고로 유학을 와가지고 여기서 전교 1등을 하고 서울대 법대를 또 수석으로 들어가고 또 서울대 법대를 수석으로 졸업을 하고 또 사법고시도 겁나 잘 보고 그래서 법조인 생활을 하다가 지금 정치인들 제대로 이끌고 있잖아. 개인적으로 사람 자체가 막 좋지는 않은데 그럼 과정은 내가 인정한단 말이야. 와 진짜 대단한 사람이구나. 그땐 됐어. 개천에서 용이 나왔어. 심지어는 그 이과생들 같은 경우에는 의대를 갈 수 있었단 말이야. 열심히 해가지고. 그래서 의사가 돼가지고 집안을 일으키고 자수성가하고 건물도 사고. 선생님이 아는 막 아는 분은 아닌데 또 어떤 분은 되게 집이 힘들고 아버지는 그냥 뭐 그 중고등학교 국어 교사였고 그 아들이 공부 열심히 해가지고 또 이제 사립대 의대를 못 가는 거야. 등록금 비싸니까. 그래서 할 수 없이 이제 뭐 부산대 의대 나와가지고 병원을 이제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남의 건물에 빌려 들어가서 병원을 개원했지. 정말 그 환자와 환자 가족을 진짜 내 가족으로 여기는 마음. 얘가 아픈 그 소아과 선생님이시거든. 우리 애 셋째 주치 선생님이야. 그러니까 이 애가 아픈 거를 그냥 아프네요, 이거 아프겠네, 약 발라주고 그냥 그래 이게 아니야. 내 애가 아픈 마인드로 해주시는 거야. 그리고 애들 파가마게 뒤에 보면 막 엄마들이 막 언제 치료 끝나면 위에 들어가나 차라리 기다리고 있는데 불구하고 지금 내 앞에 앉아있는 애한테만 집중해. 아무리 봐라 그래. 그 어머니 모든 궁금증이 다 해결될 때까지는 나가라는 소리 안 해.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엄청나게 왜? 생각나는 데가 있어. 생각나는 데가 있었어? 그러더니 어느 날 갑자기 이사를 가신대. 그렇지 가시면 좀 벗어나는데. 그래서 주위에 물어봤어요. 왜 옮깁니까? 그러니까 그쪽에 건물 샀다던데. 생각나는 데가 있지? 아시는 분이야? 너도 거기 다녔었어? 어릴 때? 비슷한 것 같아? 그런 분 딱 보면서 옛날엔 됐거든. 지금 무슨 시대야?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가 수, 시, 학종 그지? 이 시대에서 제일 중요한 건 뭐야? 왜 수시로 대학 가는 3대 조건이 있다고 그러잖아. 첫 번째 조건 아버지 무관심. 아버지 끼면 안 돼. 야 그냥 식당에 오래 앉아있어 시끼야. 막 이렇게 우리 시절은 말이야 막 4당 오락이라고 아냐? 막 4시간 자면 붙고 5시간 자면 떨어지고 야 그것도 안 돼. 3당 사랑이야 막 이렇게 막 양치기로 하시는 그 아버지가 막 괜히 와가지고 말이야 이제 섞어버리고 아버지 빠져야 돼. 아버지 돈만 벌어오면 돼. 어머니 정보력. 어머니가 주위에 엄마들 혹은 이제 뭐 그런 거 있어. 뭐 엄마 매니저 혹은 무슨 뭐 맘코칭 이런 거 막 이상한 거 막 약장사 같이 막 모아가지고 엄마들 막 협업시킨 거 있거든. 공부심 조정하고 여기가 가지고 엄마들 뭐하나 어머님 이런 거 다른 나라에서 절대 모릅니다. 제가 서울에서 왔거든요. 제주도 촌것들 몰라요. 이러면서 막 주면 나만 알고 있는 특별한 정보일 걸 생각해가지고 그걸 우리 딸에게 바로 주입시킨단 말이야. 이게 되는 데가 있고 안 되는 데가 있거든. 우리 뭐 그런 거 있잖아. 막 인삼 녹용도 이게 모든 사람에게 다 좋은 게 아니라 체질에 맞아야 통하는 거잖아. 근데 막 엄마가 이번에 알아봤는데 말이야 공부는 이렇게 해야 되고 이렇게 전략을 짜야 되는데 그래서 너 앞으로 컨설팅 하는 데 가서 선생님이 한 달에 2번 만나고 선생님이 시키는 대로만 해. 그 선생님 아마 잘해줄 거야. 그리고 그 선생님 믿고 우리 한번 가보자. 엄마 근데 컨설팅 비용 얼마야? 돈 생각하지 마. 너희 할아버지 있잖아. 그래서 세 번째 조건이 뭐냐? 조부모의 경제력. 아빠가 돈 있는 거 의미가 없어. 아빠는 지금 버는 중이거든. 아이겠지. 쌓아놓은 게 없어. 보통 서울에 그런 분이 계시대. 무슨 뭐 VIP 플랜 같은 거 보면 그러니까 조부모가 제가 번 돈을 어떻게 하냐면 장기적 보험성 적금을 둔 다음에 그게 딱 깰 시점이 애가 막 중학교 졸업할 때 고등학교 막 들어갈 때쯤에 그 다음에 한 달 꼬박꼬박 나오는 거야. 막 뭐 1,000 정도씩. 요걸 가지고 오롯이 자기 손자손녀에게 주는 거야. 내 손녀는 내가 공부시킨다. 내 손자는 내가 서울대 보낸다 하면서 막 대치동 보내고 막 컨설팅 시키고 막. 조부모가 돈 있어야 돼. 세 가지가 딱 맞으면 성공한다 그래. 근데 100% 맞는 건 아닌데 얼추 그래도 맞아떨어진 부분이 있어. 유리해. 출발 상당히 달라.
달려가는 경주와 자동차 엔진 배기량이 달라. 조부모가 돈이 많으면. 그리고 엄마가 약간 좀 전업주부시면 맞벌이 하시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나한테 뭔가 이제 관심 투자할 시간 여유가 있으면, 그리고 아버지가 그거를 또 뒷받침할 수 있는 무관심한 바쁜 뭐 의사 같은 분이면 성공 많이 하더라고. 그런 집에 애들이 유리해. 그래서 뭐하냐? 가난한 집, 물론 뭐 가난하다고 표현해서 좀 뭐하지만 선생님처럼 가난하고 부모님도 그렇게 공부를 막 잘하신 분도 아니고 부모님 학력이 막 선생님 같은 경우는 중졸고졸이시거든. 대학을 가보지도 못하신 분들이야. 또 시골 출신이야 우리는. 주말만 되면 뭐 해야 되냐면 밭에 가서 일해야 돼. 돌 줍고 감자 캐고 마늘 뽑고 막. 그러니까 주말에 따로 뭐 주중에 공부를 뭐 밀린 공부를 하거나 이런 개념도 없었고, 선생님 고등학교 정말 학원이라는 데 다녀보질 못했어. 솔직히 난 다녀보고 싶었거든. 내가 무조건 수학도 하고 싶었고, 내가 조금 더 보완하고 싶으면 영어도 하고 싶었고, 국어는 그래도 내가 독학이 가능했지만 영어 수학만큼 내가 좀 잘하면 좀 더 좋은 대학을 갈 수 있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했었거든. 근데 그게 안 됐단 말이야. 그 이유가 하나 뭐냐면 누나하고 형을 학원을 보내지 않았기 때문에 너도 갈 수가 없다. 심지어 나 수학에도 못 갈 뻔했어. 누나 형이 못 갔기 때문에. 그런 환경 속에서 학교에서 이번에 뭐 있다. 근데 엄마 아빠 바쁘다. 주말에 뭐 농사를 지어야 돼. 뭐 해야 돼. 멀고. 내가 싫었어 그때는. 좀 그런 게 있었어. 예전에 우리 보면 소설에 그거 있었잖아. 그 아버지가 그 가게를 하신 자전거 도둑 하시는데 그 소주 받으러 도매상 가야 되잖아. 나중에 내가 똥 싼데 기억 안 나? 김소진의 자전거 도둑 모형사 풀었던 건데 내용도 기억이 안 나버리네. 본질은 그거야. 요즘에는 사다리 걷어차기라고 해서 못 올라가. 사무실 폐지됐잖아 이제. 의대 아무나 못 가. 정말 빵빵해야 돼 직원이. 그렇다고 너의 희망을 꺾는 건 아니야. 그렇다고 그렇게 부모 지원이 잘 된 애들이 무조건 성공하는 것도 아니야. 그 부모 지원을 잘 받고 자기도 뭔가 열심히 하겠다는 의지가 있는 게 착하고 이제 그 학반이 일어나면 이런 애들은 진짜 넘사벽이거든. 근데 그런 애들 중에 부모님이 이렇게 도와주기 때문에 내가 열심히 해야지라는 학반이 일어나는 케이스가 의외로 없어요. 인간은 언제 가장 이길 수 없는 투지가 불타는 줄 알아? 전시할 때. 야, 부모님 믿고 내가 의지하고 뭐가 총 벌려가지고 내가 될 수 없겠구나. 내가 해야 되겠구나. 내가 쳐나가야 될 이 세상의 거친 파도구나로 느낄 때 인간은 절실해진단 말이야. 아니면 생명의 위협을 느낄 때. 이거 내 대학 못 가면 나 죽어야 된다. 그러니까 내가 어느 정도를 이루지 못하면 내가 나중에 살아가면서 막 주유소 가서 총 꽂아야 되고 편의점 가서 바코드 찍어야 되고 이런 삶을 살아야 되는구나 라고 느껴질 때, 생명의 위협을 느낄 때 그때 인간이 절박해진단 말이야. 절박함을 느껴봐. 지금 내가 뭐 부모님이 도와주시는 거 혹은 내가 살아가면서 뭔가 그 외적인 요소를 딱 통제해버려. 내가 헤쳐나가야 되고 내 인생이고 내 숙제고 내 라이프라고 생각하고 살아야 돼. 절박하게. 겁나 절박하게. 안 그러면 못 이겨. 아빠가 막 10층 이상 되는 빌딩 하나 갖고 있으면 그냥 놀아. 물려받으면 돼. 형제끼리 뿜빠야 하면 돼. 근데 그거 아니면 너가 헤쳐나가야 돼. 공부할 때 이 생각을 해야 돼. 알겠지? 무슨 생각을 해야 되냐면 내가 정신 차리고 한 애를 못 이겨. 그건 확실해. 아무리 부모 지원 잘 돼도 정신 나가. 우리 부모 어차피 돈 많으니까, 할아버지 돈 많으니까, 아버지도 잘 벌고 있으니까 나중에 다 죽으면 내가 물려받아야지. 뭐 이런 정신 나가는 놈도 있어. 근데 아니란 말이야. 지옥에 대한 믿단 말이야. 단 하루라도 천국을 생각해보지 않은 날이 없다. 하루하루의 생활이 지겹기 때문이었다. 우리의 생활은 전쟁과 같았다. 자, 지옥이면서 뭐와 같아? 전쟁과 같아. 목숨을 건 싸움이지? 내가 쏘아서 죽이자면 내가 총 맞고 죽는 게 전쟁이란 말이야. 그치? 전쟁과 같았어.
그랬는데 중요한 건 뭐냐? 우리는 이 전쟁에서 날마다 지기만 했다. 뭐 한 거야? 끊임없이 전쟁에서 패배하는 걸 통해 가지고 좌절을 경험한 우리의 삶. 그런데도 어머니는 모든 걸 잘 참았다. 그러나 이제까지 어머니는 이 모든 좌절 속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고 잘 참아 오셨었어. 그러나 그날 아침 일만은 참기 어려웠던 것 같다 하면서 뭐야? 그날 아침 일, 이게 바로 어머니가 참을 수 없는 일, 바로 2절이에요. 과거에서 시작, 그걸 알리는 부분이고, 이 난젤과 소련 장군의 두 번째 특징이야. 세 번째 특징이구나. 첫 번째가 소수자 교체고, 두 번째가 대조적인 게 많이 부각된다는 점. 세 번째가 뭐냐면 이거에 봐. 이 작품은 역순행적 구성 또는 입체적 구성이 두드러지게 나타나. 무슨 얘기냐면 현재 사건을 진술하면서 갑자기 과거 얘기가 뛰어들고, 또 현재로 돌아왔다가 또 과거로 역순행을 하고, 자꾸 현재 과거가 반복되는 그런 입체적 구성을 취한다는 것도 이 작품의 특징이에요. 그래서 앞부분은, 가부분은 뭐 한 거냐면, 어른이 된 영수가 우리 가족은 이런 사람이었고 우리 어머니는 이렇게 살아오셨고 얘기하다가 그러던 어느 날의 이야기를 지금 다시 기억해내가지고 끄집어내는 것이지. 그래서 나를 보면, 자, 이 날이 어느 날이냐? 바로 철거 계보장이 날아오는 날이야. 보자, 통장하게 되면 우리 몇 통 몇 반 해가지고 그 행정구역을 나누는 아주 작은 단위의 그 관리자, 거기서 책을 맡아보는 사람을 통장이라고 불러. 우리 시골말 같은 이장 같은 사람들, 이걸 가져왔어요. 내가 말했다. 어머니는 조각마루 끝에 앉아 아침 식사를 하고 있었다. 그게 뭐냐? 철거 계보장이에요. 자, 철거 계보장은 뭐냐? 바로 이 난쟁이 가족들에게 무허가 건물에 대해서 스스로 이사하고 철거할 것을 알리는 그런 공식적인 서류. 그리고 중요한 게 뭐냐면 이런 철거 계보장 때문에 이제부터 뭐 하기 시작해? 갈등이 일어나기 시작해. 그래서 갈등 유발의 소재가 바로 철거 계보장. 자, 이런 거 가보자. 기어코 왔구나. 기어코라는 말 통해 가지고 어머니는 언젠가 우리 집이 무허가 건물이기 때문에 철거되리라고 짐작을 하고 있었지. 그러니까 집을 헐라는 거지. 우리가 꼭 받아야 할 것 중에 하나가 이제 나온 셈이구나. 그러니까 우리가 꼭 받아야 할 것, 언젠가 우리가 겪어야 될 일, 언젠가는 철거될 우리 집. 어머니는 식사를 중단했다. 나는 어머니 밥상을 내려다보았다. 어머니 밥상 어때? 다른 문화작품도 마찬가지야. 우리가 느낌적으로 그러면 안 되는데, 의식주를 가지고 그 사람한테 생활 수준, 경제적인 능력 판단하는 게 많아. 고전시가 작품도 보게 되면 양반 사대부들이 나 되게 소박해. 막 겉으로 막 땅과 명망만 지키고 막 노비가 수백 명 있어도 난 소박해 해가지고 초가를 짓고 거기에서 뭐 보리밥 풋나물을 먹으면서 거기서 막 삿갓에 도롱이 쓰고 막 이질하고 있단 말이야. 사대부들이 막 소박한 척. 의식주를 가지고. 마찬가지야. 이거 현실이야, 이거는. 어머니 밥상이 의식주 중에 식이잖아, 지금 식. 심지어는 집도 있다. 뭐야? 무허가 건물, 판자촌. 집은 무허가 판자촌이었고, 이 밥상은 이렇고, 나중에 뒤가 또 나와. 영수가, 어린 시절 영수가 어느 날 어머니랑 길 가면서, 엄마 이게 무슨 냄새예요? 알면서 고기 냄새 나거든. 엄마 이게 무슨 냄새예요? 고기 먹고 싶다는 뜻이야. 어머니 빨리 가자. 그러면서 이제 막 어머니한테 반하는 거예요. 너도 나중에 열심히 하고 하면 나중에 고기 먹을 수 있고. 아니야! 그런 일 없어. 아빠는 무능해. 아빠랑 땅도 못 대. 막 돈 없으니까 막 아빠를 막 뭐라고 막 하는 부분에서 너도 맞아야 되겠다. 막 이런 얘기 나오고.
그러다가 엄마 왜 우리한테 주머니가 있는 옷을 안 사줘? 왜 옷에 주머니를 안 달아줘? 주머니가 의미하는 게 뭐냐면 주머니가 있으면 주머니에 돈 넣어놓고 뭔가 맛있는 걸 넣을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주머니잖아. 그 얘기 무슨 얘기냐면 너희들에게 줄 게 없기 때문에 줄 돈도 없고 그 다음에 뭐 먹을 것을 더 줄 수 있는 여유도 없고 이 주머니가 없는 옷, 음식, 집, 의식주를 통해 가지고 이 난쟁이 가족의 가난함을 보여주는 것이지. 요즘 치면 웰빙인데 이게 현실이야. 보리밥에 까만 된장 그리고 시른 고추 2여 개와 졸인 감자. 이게 바로 뭐야? 우리 가족의 가난한 형편을 보여주는. 어머니 밥상. 선생님은 내가 좋아하는 것들이야. 근데 이거 원래 아침에 만약에 밥을 차려주거든, 출근하기 전에. 그러니까 밥 차려주고 애들 밥 다 차려주고 출근하고 나는 애들 밥 먹고 애들 어린이집 보내고 막 학교 보내고 그리고 나는 4시간 좀 갔다가 이제 나오는 거거든. 근데 막 국도 끓이고 오늘 아침에 성게미역국 끓이고 막 그다음에 막 생선도 막 굽고 막 해. 난 반찬 한 가지 밥을 먹는 사람이야. 그러니까 뭔가 딱 그게 하나 있으면 그거에 막 밥 그거 그것도 막 이렇게 고기 이런 게 아니라 젓갈류 있지. 어제 같은 경우는 뭐 찍어젓갈이니까 낙지젓갈 하나 가지고 그러면 밥을 먹는 거야 그냥. 다른 거 뭐 이게 뭐 애들한테 차려주는 심지어 김도 안 먹어. 2-3개 먹는 게 번거로운 거야. 선생 같은 경우는 어떤 데 가면 손해보냐면 막 한정식 집 이런 데 가잖아. 그러면 나는 다 보고 이게 젓갈이면 그것만 먹고 나머지 반찬들은 거의 잘 안 먹는 거야. 그러니까 막 국 끓여주고 막 되게 서운해하지. 아이고 먹으라고 끓이고 국을. 그러니까 야, 너희 국 먹어. 애들 갖다 주고. 아빠 왜 안 먹어? 아빠 이거 먹는데. 아빠 왜 그렇게 먹어? 아빠 취향이야. 이러면서 막. 이건 충분하지. 된장 좋아하거든. 고추도 좋아하고. 감자 좀 솔직히 안 좋아한다. 감자 고구마. 원래 다 질겨 먹어가지고 밥 드시는 거. 자, 나는 어머니를 위해 철거 계곡장을 천천히 읽었다. 자, 이때 어머니를 위해. 뭐 한 거야? 철거 계곡장을 읽어드렸어 지금. 이걸 통해 가지고 알 수 있는 거. 어머니 한번 보세요가 안 되는 거야. 아들을 읽어봐라. 어머니 뭐야 지금? 글을 모르시는 것이지. 문맹이지. 맹자가 까먹으려듯이 글을 모르는 거. 이거 뭘 보여주는 거야? 어머니가 교육을 받지 못했다는 거. 교육 왜 못 받아? 형편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나중에 뒤에 가면 나와. 어머니 집은 어떤 집안이야? 왜가? 아, 이게 처음 난소공을 만나는 거구나. 예습 같은 거 안 하구나. 그따위 예습. 그치? 원래 이게 공부라는 게 뭐 잘해, 뭐 선수인데 그래도 선생님이 조금 그 코치로서 조언을 좀 하자면 지금 모두 다 운동복 입었네. 코치로서 조언을 좀 하자면 공부는 밸런스야, 밸런스. 우리 중심을 잘 잡아야 되잖아. 넘어지지 않기 위해서 내 길을 가는 거야. 왜냐면 이게 되게 좁은 길이야. 이쪽 지나가야 돼. 옆에 남 떨어지고 막 여기서 막 뭐라고 한단 말이야. 옆에서 야, 뭐 학원 이런 데 다녀. 뭐 인간은 누가 잘 나가고 수학은 누구고 문제지는 뭘 해야 돼. 막 이런 식으로 막 얘기하고 이학 올라가서 뭐 천부의고사에서 기선제압을 해서 담임하고 상담을 할 때 뭐 네 그 대학 세게 얘기해. 나중에 담임이 나중에 그보다 좀 낮춘 대학을 얘기했어도 뭐 별소리 안 하고 써준다. 막 별별 얘기 다 들린단 말이야. 아니면 들어가가지고 무조건 뭐 리더십 전형을 위해 가지고 뭐 무조건 뭐 반장 하나 꿰차고 막 이런 얘기 막 하고 있고. 지가 갈 길을 가는 거야 그냥. 그지? 저 앞에 뭐 있는데? 저 앞에 뭐 있는데? 서울에 있는 네가 가고 싶은 그 대학 생물관련 학과가 있잖아. 저 앞에. 아니야? 가면 되는 거 아니야? 근데 왜 이렇게 떨어진다니까. 남 떨어지고 갈 때 이게 길어질 것 같아서 그냥 잠시 멈추고 그냥 끝내놓고 됐지. 너무 수업 얘기하는데 너무 딴 얘기가 막 상담 얘기가 나오고 있어.
철구 교육장을 천천히 읽었다. 어머니가 뭐 한 거야? 문맹이다. 그리고 교육을 제대로 받지 못했다. 교육을 제대로 받지 못했다는 것은 어머니의 집안이 노비 집안이야. 그러니까 어머니가 대대로 노비였던 거야. 이 세습대였던 거. 그러면서 어머니가 그런 얘기 하거든. 우리가 이렇게 못 사는 게 엄마 탓이야. 엄마 집안이 노비 집안이어가지고 큰아들 때문에 얘기한 거야. 네가 지금 큰아들이 그래도 이거 안 해야지 하면서 동생한테 절대 얘기하지 말고 그 노비 집안이어서 제대로 교육도 받지 못하고 이렇게 하니까 우리 집 가난한 거야. 아빠 탓하지 마. 어머니 거짓말 하신 거야. 아버지 집안도 노비 집안이야. 정말 아버지 집안은 더 이게 더 명확한 게 뭐냐면 계속 노비를 하다가 증조 할아버지 때 딱 노비가 풀린 거야. 해방이 돼가지고. 증조 할아버지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주연한테 내주지 말아주세요. 그 자기 노비 해방된데도 불구하고 그냥 세상을 살아갈 엄두가 안 난 거지. 계속 누군가 시키는 데만 해온 그런 매매의 도구였기 때문에. 그래서 할아버지 그렇게 치자. 증조 할아버지입니다. 할아버지는 그래도 이 노비 생활을 벗어나고 싶어가지고 벗어났을 때 주인이 그래도 고생했다고. 너희들 집안 대대로 우리 집안을 위해서 고생했다고 땅과 집을 좀 준 거야. 할아버지한테. 그러면 좀 남아있어야 될 거 아니야. 근데 할아버지가 그걸 싹 다 뺏겨. 왜 뺏기는 줄 알아? 교육을 못 받았기 때문에. 세상을 사는 법을 못 배워서 사람들에게 다 속아서 뺏기게 돼. 결국 남는 게 없는 채로 우리 노비 집안의 아버지와 노비 집안의 어머니가 만나서 우리 영수, 영우, 영일 낳은 거야. 이게 뒤에 있는 얘기잖아. 그치? 소설 같은 경우에는 솔직히 이래야 돼. 한번 시작을 했으면 끝부분까지 쫙 다 읽고 왜 중략 줄거리야? 왜 뒷부분 줄거리야? 난 더 읽고 싶은데 이런 느낌을 받아야 돼. 예습 좀 해야 돼. 많은 사람들이 그런 얘기 하잖아. 내신은 복습이라고. 복습만 하는 것도 안 좋아. 밸런스는 뭐냐면 내가 예습을 해. 그런 다음에 이 작품 재밌다라고 오롯이 느껴 일단. 그러면서 이런 재미있는 작품에서 이런 게 느껴지는구나. 결국 딱 주제 하나만 딱 포착해. 이 작품을 통해서 씁쓸하다. 이 가족 정말 안타깝다. 하나만 남겨놓고 나서 내가 처음 시작을 하고 이 주제가 너에게 가슴에 담기기 전까지의 과정을 그럼 왜 이런 주제가 드러나게 되었는지 어떤 인물이 어떤 사건 속에서 어떤 배경을 통해 어떤 소재를 통해 어떤 암시를 통해 요 얘기를 해줄 거란 말이야. 선생님 수업 시간에. 이런 것들 때문에 이 주제가 구현되는구나. 이것보다는 이게 시험 문제잖아. 이게 초대 포인트고. 요거를 듣고 나중에 이래서 이게 남는구나. 마지막 정리하면 복습이잖아 그게. 근데 미리 안 읽었어. 이게 없어. 이 작품에서 내가 느껴진 바가 없어. 예습을 안 한 거야. 다짜고짜 수업만 들은 거야. 그럼 얘네만 보인다니까? 이른치 중국 시점에 서수자가 교체돼. 대조적인 천국지옥, 천국지옥, 막 헬, 막 이런 것만 생각나. 나중에 딱 가면 또 이제 막 역수련적 구성 이런 것만 생각나. 뭘 말하고자 하는 거 찌는 지워진 채로. 결국 이 모든 것들이 그거 하나를 보여주기 위한 잔치들이었잖아. 미리 읽어봐야 돼, 자기가. 이런 잡다한 이상한 설명이 오기 전에 미리 딱 그 작품을 한번 감상을 해봐야 수업받을 준비가 된 거야. 자습서 말고 교과서로. 왠 줄 알아? 자습서는 너무나도 지저분한 것들이 많아. 오롯이 교과서로 읽어야 돼. 좀 더 오버하자면 서점을 가야겠지? 아니야. 도서관을 가. 책 사는 건 오버야. 도서관 가서 조세의 난예가 써낸 작은 공? 좀 옛날 책을 읽어도 괜찮겠지? 나는 좀 레트로하니까. 그래서 꺼내서 좀 읽어보고 그 자리에서. 아니면 지금 교과서 수록된 부분 조금만 더 넘어가는 정도만 읽고 그 느낌을 가지고 오면 돼. 그리고 수업을 받을 때와 이게 읽지 않고 지금처럼 수업 받을 때 느낌이 되게 다르다니까. 그 표정은 어쩌라고 하는 표정이야 지금. 그치? 내일 교과서 왔는데요. 아니 그러니까 이게 특히 이러면 안 되거든. 옆에 막 정리하기. 우리 이런 경우가 있어. 지금 정리하기에 지금 소재, 구절, 시점 다 이렇게 4개 돼 있지. 그러면 나중에 시험 공부할 때 어떻게 되는 줄 알아? 미리 잘 안 읽어본 친구들은 4개만 본다.
내게 왜 나머지는 중요하지 않은 것 같은 느낌을 받는다니까. 무슨 말인지 이해돼? 그러니까 이런 거를 먼저 보고 현혹당하면 안 돼. 마치 이게 다행이야. 그러지 말고 내가 먼저 한 번 정도는 오롯이 작품 자체만 한 번은 읽어보는 예습은 필요해. 읽어보겠지. 그때 받았던 그 느낌, 그때 받았던 메시지. 아, 조세희는 나에게 이런 거를 알려주고 싶었구나. 정승은 나에게 이런 말 하고 싶었구나. 하나 정도만 갖고 와서 수업을 받아야 돼. 학원 수업을 학교 수업이니까. 그렇지? 그래야 이게 정리가 되지. 아, 결국 모든 게 다 이것을 위한 너도 다 계획이 있구나. 큰 그림이었구나. 이렇게 돼야 되는 거거든요. 이게. 안 그러면 다 나 시험 거야 애들이. 응? 암기. 몇일 치면이 1일 치니까 3일 치니까 관찰자인가 주인공인가 영수가 큰아들인가 영어가 큰아들인가 이러고 앉아있다니까. 시험 때. 그게 무슨 의미가 있니? 그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 이 집안이 그치? 쫓겨나 이렇게 쳐있어. 어떤 집안이 도시 빈민층들이 왜 쫓겨나? 약자니까. 그들을 보여줄 게 없어. 그 동네 이름이 뭐야? 나하고 거 행복동인데 이름은 천국의 이름을 땄어. 와, 반화적이네. 이 작가는 모든 요소에 도시 빈민층들이 살아가는 힘겨운 현실을 보여주기 위해서, 강조하기 위해서 장치를 곳곳 심어놨구나 라고 이게 발견되는. 우와, 그리고 야, 천재야 작가는. 이 말 나오면 작품을 제대로 이해한 거라니까. 안 그러면 이 긴 작품 다 외우고 그냥 좀 포기할래요. 이런 얘기 나온다니까. 관동별로 장면해야 돼요. 아니 이거 뭐야 이거. 진짜 되게 무서운 글이 있어요 교과서에. 아이들 그러거든. 관동별 실리는 거 보고. 같은 학교 졸업한 애가 근데 교과서 받았는데요, 교과서 이상한 거 있어요. 뭔데 보니까 막 외기로 써 있어요. 관동별로 막 이러거든요. 무서운 거 아니야. 정철이 강원도 관찰사 가면서 자기가 내가 다스릴 이 지역에 대해 가지고는 쭉 돌아다니면서 쓴 얘기잖아. 결국은 잘할게요 임금님 이거잖아. 그거 하나를 딱 가지고 잘할게요 과정 속에서 약간 밀당한 거잖아. 아, 임금님 말도 듣고 싶고 여기서 놀고 싶은데 그래도 임금님 말 드릴게요 해야 좀 뭔가 쫄깃쫄깃하니까. 그런 것들을 그럼 자기 학식도 좀 드러내고 선정도 과시하고 그리고 임금님에 대한 변함없는 마음도 드러내고 나라 걱정도 하고 딱 장치 곳곳에 국어를 문학을 그런 식으로 쌓고 가야 내공이 생기는 거지. 안 그러면 죄다 암기만 된다니까. 그런 게 남으면 그 작품이 안 잊혀진다니까. 나중에는 자기가 습관적으로 누구의 뭐 여기랑 연결되고 이런 것도 생겨. 거미줄도 1학년 때 배운 문학작품들 있지. 이쪽 라인을 시 라인, 그 다음에 현대소설 라인, 그 다음 고전시가 라인, 고전산문 라인, 그 다음에 무슨 스필크 라인, 이렇게 딱 라인 정해놓고 그 작품들을 막 깔아보면 큰 하나의 일종의 커리큘럼 이런 게 나온다니까? 뭔 줄 알아? 네 혼자 물질적으로 이기적으로 잘 먹고 잘 사는 인간은 핵밥맛이야. 더불어 살아가고 뭔가 인간적이고 따뜻하고 정신적이고 뭔가 전통적이고 좀 돌아볼 줄 알고 이런 사람이 사람 냄새 나지 않니? 그러니까 모든 작품들의 핵심이 되니까. 모든 글들. 유자선조도 그랬고 지금도 그래. 만약 여기다 대고 되게 폭력을 조장하고 사회를 반사회적으로 사회를 뒤집어 엎으려는 작품 실릴 수가 없어. 얼토당토하는 여기다 반다지를 못 실려. 심지어 팬팩 이런 거 싫잖아? 난리나. 왜? 애들이 역행하거든. 교과서 실린 작품들의 큰 의도들이 있단 말이야. 우리가 그것을 알아야 되고 몰랐던 사실. 그리고 부끄러워해야 되고 앞으로 이렇게 해야지라고 방향을 설정해야 되고 그런 목적으로 이 작품들이 실리는 거란 말이야. 그 큰 틀을 이해하고 주제 이해하고 예습하고 복습하고 그 다음 솔직히 말하면 즐기면 돼. 그런 다음에는 문제를 뭐가 나오건 간에 선생님은 요거를 지금 애들한테 물어보려고 이렇게 문제를 예쁘게 만드셨구나. 선생님 수고하셨어요. 답 2번이네요. 이렇게 스트레스 안 받고 풀 수 있어. 거짓말같이 보이는데 나는 그러는데 국어만. 내가 만약 영어 수업까지 그랬으면 난 숨 다시 받겠지.
자, 가족의 삶에 들어가는 소재. 첫 번째, 집이 철거당할 위기에 있어. 그래서 철거 결국장. 두 번째, 어머니가 드시고 있는 식상, 밥상 뭐야? 까만 보리밥에 까만 된장, 시든 고추 두억에 조린 감자를 통해 가지고 뭐 하고 있어? 이 집안의 가난하고 비참한 삶을 보여주고 있다. 그리고 나의 현실 인식. 그들이 사는 곳은 천국이고 우리가 사는 곳은 지옥이며 우리들은 매일 전쟁을 겪고 있다. 매일 지기만 했다. 좌절감을 느끼고 있는 거지. 그리고 그러나 그날 아침일 이거야. 바로 과거의 상이 시작된 것을 알려주고 독자의 호기심을 유발한다. 시점 보게 되면 이 작품 내 소재 내가 자신이 아니라 이리의 주인공인데 일단 1부는 큰아들 영수, 2부는 둘째 아들 영호, 그리고 3부는 막내 영희. 자, 넘겨보자. 다가 철거 결국장이야. 자, 여기서 보이는 거 첫 번째. 자, 수신이 아니라 날짜 봐봐. 1970 몇 년, 70한 5년, 6년쯤 되겠지. 9월 10일 날 지금 이게 나간 거거든. 9월 10일에. 근데 거기 중간에 내용에 보면 그 세 번째 줄에 건축법 제5조 및 동법 제42조의 규정에 의하여 1970 동년이야. 같은 해 9월 30일까지 며칠 준 거야? 20일 준 거야, 말미를. 있지. 그래서 지금 이 일부 이야기가 지금 20일 말미 동안에 이 집이 철거되기 이전까지 상황 속에서 영희가 가출하고 아버지도 없어지고 그 다음에 막 그 공장에서 해고당한 형제들이 막 동생 찾는다고 막 여기서 헤매고 다니고 막 이런 이야기들 여기서 벌어지는 거야. 그리고 수신 봐봐. 서울특별시 낙원구 행복동이야. 낙원구 행복동. 원래 이 난제의 가족들이 살아가고 있는 이 삶의 현실이 어때? 지옥이라고 얘기했잖아. 그 지옥 속에서 매일매일 불행하게 살아가고 있지. 낙원은 천국하고 비슷한 개념이잖아. 그런데 어떻게 하고 있어? 지옥에서 불행하게 살아가고 있는 이 가족들의 공간을 낙원구 행복동이라고 붙였다는 건 단어적인, 그치? 그래서 이 동네 이름을 낙원구 행복동이라고 단어적인 이름을 붙여서 바로 대표를 사용해가지고 뭐 하고 있다? 바로 동네의 명칭과 실제 삶의 이 괴리, 이 벌어지고 이제 차이가 나는 점을 강조하기 위해서, 즉 그들이 겪고 있는 뭐를 지옥 같은 불행을 강조하기 위해서 일부러 동네 이름을 낙원구 행복동이라고 지은 것이죠. 이런 단어적인 어떤 표현, 제목, 이름 이런 효과는 다른 작품에도 발견할 수 있어. 일단은 가장 먼저 떠올릴 수 있는 게 현진건의 이거랑 최만식의 이거랑. 여기는 5글자, 여기는 4글자야. 내용 설명할게. 김천지가 인력거꾼이거든. 아내가 아파서 집에 있어. 운수 좋은 날. 이건 딱 왠지 알겠지. 아내가 죽은 가장 슬픈 날인데 운수 좋은 날이라고 표현한 거. 여기는 뭐냐면 윤직원 영감이 손자 종아기가 있는데, 손자 종아기가 일본에 가서 유학 중에 얘가 경찰서장이 되라고 보내놨더니 정치적인 피감됐어. 사회주의 운동하다가. 그런데 윤직원 영감이 야, 이런 세상에 이런 살기 좋은 세상에서 왜 그런 일 한단 말이야. 지금 이 시대가 얼마나 좋은 시대인데 일제강점기를 이거라고 알고 있는 윤직원 영감의 외국대 역사인식. 무슨 천하? 천화가 아니고 천하. 아, 모르는구나. 네. 몰라도 돼. 앞으로 알면 되니까. 다음에 까먹으면 죽으면 되니까. 태평천하. 일제강점기를 태평천하라고 여기는 건 단어적인 제목이지. 단어적인 그런 결정.
자, 그리고 금방 봤던 부분이야. 1970몇 년 9월 30일까지 자진 철거할 것을 명합니다. 스스로 뭐 해라? 떠나라. 그치? 근데 중요한 건 이거야. 만약에 기일까지 자진 철거하지 않을 경우 행정대치평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강제 철거하겠다. 그리고 비용을 너희들에게 징수하겠다. 비용을 징수한다는 것 자체가 뭐야? 또 폭력을 가하는 거지. 돈도 내려간대요. 자, 라 보자. 어머니는 조각마루 끝에 앉아 말이 없었다. 참고로 여기는 이 조각마루가 우리 마루가 넓은 대청마루 말고 보통 이제 그 방이 있고 그 앞턱에 걸터 앉을 수 정도의 좀 좁고 긴 이런 마루 있지. 이거 조각마루라고 불러. 근데 그 마루에 걸터 앉아 있는 이 좁은 공간이 바로 뭐냐면 이 집의 한 일부거든. 여기랑 대조적인 게 하나 나와. 보자. 벽돌 공장의 높은 굴뚝 그림자가 바로 여기 있는 벽돌 공장의 굴뚝의 그림자가 뭐하냐면 이 조각마루가 있고 좁은 마당을 덮어. 그래서 여기는 지금 난쟁이 가족 빈민들이 살고 있는 그런 공간이고, 여기에는 벽돌 공장하게 되면 산업화가 이래가지고, 그지? 되게 발전된 그런 모습. 그러면서 뭐 하는 거야? 이게 바로 그 산업화 횡포를 의미하는 거야. 그러니까 모든 소재 하나하나가 일부러 벽돌 공장이야. 그리고 그 커다란 굴뚝에 그림자, 왜 그림자인가? 햇빛도 아니고 어둡게 만들어버리기 때문에, 덮어버리기 때문에. 그래서 이 집을 더 어둡게 만들기 때문에. 시멘트 담에서 꺾어지며 좁은 마당을 덮었다. 그래서 그림자, 아까 어둡다 그랬지? 그래서 이 그림자가 이것을 덮었다라는 것은 첫 번째, 일단은 산업화의 횡포를 의미하고, 두 번째가 앞으로 이 가족에게 벌어질 비극적인 사건을 암시하기 위한 장치, 미리 밑바꿔라는 거야. 바로 벌어질 일이 어두운 일이야. 그리고 산업화에 의해서 당하게 될 일이야. 그래서 산업화가 직접 여기 공장이 생기는 건 아니고 서로 아파트가 생기기 시작해. 근데 그 아파트는 여기에 살던 사람들이 들어갈 수 없는 액수의 아파트인 거야. 우리 입주권은 줘. 입주권은 뭐냐면 권리일 뿐이야. 당신이 이 집에 들어가 살고 싶으면 그 우선권을 드리는 겁니다 라고 주는 거야. 근데 중요한 거냐면 실제로 이 사람들이 들어가려고 그러고, 예를 들어 이 계산해보자. 만약에 새로 우리 동네 아파트가 생겼어. 하나둘 그 아파트가 생겼다고 치자. 거기에 뭐 평당 200만 원에 딱 잘라도 5억짜리 아파트가 들어가. 뭐 더 들어가려면. 근데 그 원래 살고 있던 빈민들이 있다고 치자. 진짜 매일 막 폐지 죽고 막 어렵게 살아가신 분들이 갑자기 아파트가 들어온다고 철거를 당했어. 그럼 그분들이 입주권을 줬어. 아파트 들어오셔도 돼요. 입주권 먼저 드릴게요. 5억입니다. 이거 어디 있어 그 사람들이 5억이라는 돈이. 결국 뭐냐면 그 사람들이 입주권을 누군가 돈이 있어서 그 아파트를 투자 목적이든 살 목적이든 올 사람들에게 그거를 파는데 중간에 브로커 역할을 하고 있는 그런 거각분들이 있단 말이야. 이런 사람들에게 팔 수밖에 없는 거야. 그래서 그분들에게 입주권, 만약에 안 받으실 거면, 입주권 필요 못 들어오실 거면 아예 그냥 저희들 이주 지원비를 드리죠. 다른 곳에 이사 가가지고 거기서 살 수 있게끔. 그 돈도 얼마 안 돼. 그래서 중간에 거각분들이 이주 지원비 얼마 준대요? 5천만 원 준대요. 저희들 이거 7천원 할게요. 조금 웃돈 얹어가지고 그들에게 이걸 사버린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들은 다시 뭐 하는 거야? 뭐 몇 억을 받고 이제 다시 또 입주 사람들에게 파는 거야. 이런 식으로 실제로 그들이 들어갈 수 없는 아파트가 지어지고, 그들은 결국 아파트에 들어가지 못하고 이곳에 쫓겨나는 현실, 쫓겨나는 현실을 보여주기 위해서 어두운 그림자의 모습. 동네 사람들이 골목으로 나와 뭐라 하고 소리치고 있었다. 이날 동네 사람들이 다 처음 경고장을 받은 거야. 야 이거 어쩌냐, 이거 여기서 30일까지 나가래 하고 있는 상황에서
통장은 그들 사이를 비집고 나와 방주 쪽으로 걸음을 옮겼고 어머니는 식사를 끝내자는 밥상을 들고 부엌으로 들어갔다. 어머니가 식사를 다 못 끝냈어. 그리고 부엌으로 들어가신 이유면 상황이 심각하기 때문에 아직 앉아서 밥을 먹고 있는 수는 없는 거구나. 어머니는 두 무릎을 고치 세우고 앉았고 손을 들어 부엌 바닥을 한번 치고 가슴을 한번 쳤다. 뭐 한 거야? 절망감과 답답한 마음 때문에. 나는 동사무소로 갔다. 행복동 주민들이 잔뜩 몰려들어 자기들의 의견을 큰 소리로 말하고 있었다. 들을 사람은 두어셋밖에 안 되는데 수십 명이 거의 동시에 떠들어대고 있었다. 쓸데없는 짓이었다. 내가 이 사람들이 이렇게 시끄럽게 떠들어대면서 뭔가 자신의 생각을 얘기하는 게 쓸데없는 짓이라고 생각하는 이유는 뭐야? 바로 이렇게 떠든다고 해결된 문제가 아니었기 때문에 나와 있잖아. 바로 뭐? 이거는 사회적. 사회. 어느 한 개인 대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의 구조적인 측면에서부터 야기된 문제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잘 사는 사람은 계속 잘 살게 되고 못 사는 사람은 계속 못 살게 되는 건 사회 구조. 무슨 구조야? 이 구조지. 필리핀 VF의 구조. 때문에 이렇게 개인이 떠들었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 그래서 그들이 그렇게 저항하고 사람들에게 항의하는 것은 쓸데없는 짓이었다. 해결될 수가 없는 문제였다. 구조 자체가 잘못됐기 때문에. 그리고 마부분을 보면 나는 바깥 게시판에 적혀있는 공고문을 읽었다. 거기에는 아파트 입주 절차와 아파트 입주를 포기할 경우 탈 수 있는 이주 보조금 액수 등이 적혀있었다. 그러니까 입주권을 받느냐, 이주 보조금을 받느냐. 동사무소 주인은 시장바닥과 같았다. 주민들과 아파트 거간꾼들이 한데 뒤엉켜 이리 몰리고 저리 몰리고 있다. 그러니까 일단은 사람들은 뭐 하는 거야? 이주 보조금을 받아서 딴 데로 가는 게 나은가? 입주권을 받았다 치자. 입주할 수 있는 금액이 아니야. 너무 아파트가 비싸. 그들의 처지에서는. 그럼 이걸 파는 게 나은가? 이 사이에서 거간꾼이 들어온 거야. 입주 보조금 보니까 15만 원이네요. 저 17만 원 드릴게요. 파세요. 받으세요, 입주 보조금. 저한테 파는 게 2만 원 이익이잖아요. 이런 식으로. 자, 오른쪽에 정리하기 첫 번째, 이건 중요해. 나공구 행복동의 의미는 결국 지옥과 같은 비참한 생활을 하고 있는데 동네 이름이 이래. 그래서 반어적 표현의 효과, 동네 명칭과 신사의 괴리를 통해 가지고 그들의 가난함을 강조하기 위해서. 그리고 조각만 없고 좁은 마당은 이 소외되고 있는 난쟁이 가족의 삶의 공간인 반면 벽돌 공장의 높은 굴뚝 그린다는 산업화의 횡포로 상징하고, 그리고 이것을 덮었다는 걸 통해 가지고 횡포와 동시에 비극적인 사건을 암시하게 되는, 앞으로 벌어지게 될 일들이 전부 다 이 가족들에게 암담한 미래를 보여주고 있음을 암시하는 내용이겠지. 첩을 겨고장 첫 번째는 심각하구나, 식사 중단. 그리고 정말 이거 이렇게밖에 안 되는구나, 절망감, 답답함 때문에 부엌바닥 한번 가슴 한번 치게 되는 내용. 자, 좀 쉬었다가 그 다음에 바 부분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